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권경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주혜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봄 기운은 마스크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마음이 자꾸 설레요. 어떡하죠? 맞습니다, MC님. 매일이 봄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예쁜 계절에도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춥고 어두워진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봄놀이 안 가고 이렇게 법대로 합시다 지키고 있는 이유겠죠. 맞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꽃이 피나 낙엽이 지나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권혜신님이 유난히 파이팅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또 파이팅 넘치시는 분 한 분 더 와 계십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나유신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륜의 나유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변호사님?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좋은 마음에 어렵다고 해서 나도 형편이 쪼들리지만 큰 도움 주려고 빌려준데 빌려준 돈 받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이거 돈거래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아주 몇 년 전에 이 문제로 그냥 얼마나 마음을 끙끙 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법대로 합시다 해서 정말 사연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이런 일들을 모든 분이 다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다 겪게 되시는 일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척 간에 친구 간에 금전 거래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일은 몰랐습니다. 자주 왕래하는 사촌 형님께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묶여 현찰이 없다고 5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하시기에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빌려드렸습니다. 물론 사촌 형님이라 믿고 빌려드린 거니 차용증 같은 것도 쓴 게 없습니다. 처음에 빌려드릴 땐 한 달 후에 돌려주시기로 했었는데 한 달 후가 되자 한 달만 더 기다려 달라며 이자를 100만 원을 얹어주시겠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가고 이자 먼저 주신다면서 100만 원만 주셨고 또 추가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워낙 부자이신 형님이었고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지만 적금 탄 돈이 있어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드려 총 1억 원을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이자라며 주신 100만 원 이외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이자를 두둑하게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1년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안 받으시고 잠적하신 상태입니다. 1억이라는 큰 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 맞습니다. 이게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서는 정말 돈거래 어려운 문제잖아요. 빌려주자니 좀 그렇고 안 빌려주자니 좀 그렇고 또 빌려준다고 또 차용증을 또 받기도 이렇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친척끼리나 형제지간에도 이 돈거래는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차용증 같은 걸 받아두는 게 없다. 이럴 경우 이거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흔히 많이 있죠. 정말 차용증만 써두었다면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텐데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돈을 건네갔는지가 중요한데요.
법원에서는 단순히 돈을 준 거래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해 주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것도 한 번에 주신 게 아니에요. 두 번에 그렇죠. 나눠서. 5천만 원씩 두 번 나눠 드렸고 그리고 이자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의 흐름과 맥락을 법원에 잘 설명을 하시면 그래도 대여금이라고 인정받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요. 그 이 사연자 분처럼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할까요? 예, 사실은 이게 민사소송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 증거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를 요즘은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을 왜 빌리게 되었는지 그 빌려간 사촌 형님의 어떤 진술을 우리가 확보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형사 사건으로 진행을 만약에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처벌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좀 더 빨리 돈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다뤘던 사기 고소 같은 거 하는 거랑 유사한 취지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사기당해서 투자금 같은 거 날리시고 이럴 때 민사소송 거시기 전에 혹은 민사소송 거시면서 사기죄 고소 뭐 같이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을 보면 이분이 친척한테 이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 사촌이란 분이 이게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친척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돈을 꿔서 못 갚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의 삼촌이 그 뭐 부동산이나 뭐 예금이나 이런 거를 우리 뭐 이렇게 잡아둔다 그럴까요? 맞아요. 이런 거 할 때 어떤 절차,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기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권혜신 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잡아둔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잡아둘 게 필요한데요. 지금 빌린 돈이 1억 원이나 달하시잖아요.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서 이거를 뭐 현금이나 아니면 수표로 주고받으실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계좌이체 같은 거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형님분 그 거래 은행이랑 계좌는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이제 그 예금 계좌 상대로 해서 압류 같은 거 거실 수 있고요. 만약 그 사촌 형님 명의로 부동산들 뭐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부분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가압류 해두실 수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여기저기 빚이 있는 그런 상황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처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 많이 봤어요. 뭐 부도내기 전에도 미리 이렇게 돌려놓고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 재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것도 해두실 수 있어요. 이런 가압류, 가처분, 보전 처분 제대로 해두셔야지 권리를 나중에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념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이 많으니까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도박에 빠진 중마고가 있습니다. 제겐 가족처럼 소중한 친구라 말려도 보고 화도 내보고 했지만 끊질 못하더라고요. 도박에 빠진 그 친구는 전 재산을 잃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제게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그 친구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돈을 가지고 또 도박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부디 제발 그러지 않길 바라며 생활비로 쓰라고 신신당부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이번에 부모님이 수술을 하시면서 수술 비용이 부족해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라 밀었던 이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너 나 할 줄 알고 빌려준 거잖아.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의 이런 태도에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정말 친구의 말처럼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야, 이거 정말 안타까운데요.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돈을 준 건데 이게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빌려줬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갚을 돈이 없어도 말이라도 아 미안해 고마워 이러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네, 적반하장이죠. 나 안 갚아도 되거든. 이런 태도는 정말 안 되죠. 근데 이 사연처럼 정말 이 도박 자금으로 쓴 돈을 빌려주면 이거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은 도박 자금 또는 뭐 뇌물 자금으로 쓰라고 빌려준 돈 같은 경우에는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친구가 도박에 쓸 것 같다는 불안감은 있었지만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용어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일에 쓰일 것 같은 돈을 주는 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이때 돈을 준 사람을 급여자라고 하고요. 돈을 받은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는데 불법 원인 급여를 반환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돈을 안 주면 뭐 도박 자금도 안 쓰일 것이고 뇌물도 안 줄 거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불법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불법 원인 급여의 반환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연자분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쓴 사람이 이걸 기부하는 데 돈을 쓸지 도박하는 데 돈을 쓸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까지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 이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자가 실제로 이 돈이 나쁜 데 쓰일 거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런 불법적인 일에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돈을 준 사람, 급여자의 불법성과 돈을 받은 사람, 수익자의 불법성을 비교를 해서 급여자의 불법성이 너무 적은 반면에 수익자의 불법성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 대법원은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눈에 뻔히 도박을 할 거를 아는 상태에서 일부러 도박판에서 돈을 잃으라고 그 자리에서 돈을 뭐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 이럴 때는 불법 원인급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타짜란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정마담이 일부러 같은 돈을 계속 돌리는 장면이 그쵸.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50억, 100억의 채무가 생긴다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죠. 저도 영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막 일부러 그거 이렇게 자극해서 돈을 빌리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렇게 차용증을 썼다면 이게 반환받기 좀 수월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 초반에 이제 아유신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셨어요. 단순히 돈이 오간 거래 기록만으로는 그 자체가 뭐 돈을 빌렸다는 거를 입증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빌린 돈을 갚은 거다 이렇게 뭐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증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둘 간에 어떤 물품 같은 게 오간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금이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뭐 반환 기간이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자세하게 적힌 차용증이 있다면 돈을 받으시기는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차용증만 써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뭐 변호사님 입회하에 공증을 해야만 그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공증이 또 뭔가, 또 이 공증을 안 받으면 이 차용증 효력이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공증 받아둬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증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냐, 다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차용증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효력을 갖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은 나중에 판결을 받거나 법원에 가서 싸우게 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다는 걸 입증하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증까지 받지 않아도 차용증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용증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도장이 내게 아니다 라고 하거나, 자기가 해놓고도 아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내지는 이 도장이 내 도장인 것까지는 맞는데 내가 찍은 게 아니다.
이거를 저희가 위조항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다. 이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위조항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증을 받아두시게 되면 이제 보통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이제 공증을 받게 되시는데 그럼 이런 위조항변을 적어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 굉장히 큰 장점은 이제 일반 차용증을 갖고 계시면 그 차용증만 갖고 바로 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그걸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있어야지 이제 집행권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올 수 있는 상대방 재산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하게 되시는데 이제 공정증서가 있으면 이 공증받은 서류가 있으면 그 자체로 바로 집행 권한을 갖고 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증을 해두면 어떤 이런 사건 수행할 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액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매우 큰 돈이고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돌려받자고 소송을 하려고 하니 기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 변호사 비용 같은 것도 부담할 생각을 하니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간단히 진행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기나 이런 게 뭐 몇 억짜리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뭐 500짜리도 있을 수 있고 1,500짜리 이렇게 작은 거 있을 땐 뭐 변호사님한테 수임료 주고 그러면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이분 말대로 이런 일반적인 소송 말고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진행된 뭐 그런 진행하는 게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처럼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만 이게 막상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즉 얻는 것에 비해서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라든가 시간의 낭비가 너무 큰 이런 사건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소액 사건인데요. 그래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3천만 원 이하의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이행 권고 결정이라는 것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판결받은 것처럼 그대로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 사건으로 진행하더라도 역시 소송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독촉 절차라는 건데요. 이 독촉 절차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급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급명령 신청은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법원에 내야 될 인지 금액이 있는데 그 인지 금액의 10분의 1만 내고도 신속하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급명령도 확정이 되면 판결과 같이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행 공고 결정이든 지급명령 결정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도 좀 혼자서 진행해 보시기에는 사실 뭐 나홀로 소송 사이트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래서 좀 그 피해 금액이 사실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한다거나 뭔가 소송을 누구에게 맡겨서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사실 혼자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금액이 크든 작든 이 돈을 줬다는 증거를 이렇게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하려면 어떤 자료들을 좀 이렇게 모집해야 된다 그럴까?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나유신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지급 명령을 통해 좀 더 간편한 절차로 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증거 싸움이죠. 항상 저희가 증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그런 계좌이체 내역이나 그런 것만으로는 이게 지금 빌려준 돈이다 라는 게 입증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같은 게 있으시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 같고요. 뭐
공증을 받아주셨으면 더 좋은 거고요. 만약 그런데 차용증 같은 게 없다면 그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런 멘트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 갚아줘 내지는 뭐 언제까지는 천천히 쓰고 뭐 며칠까지는 꼭 갚아줘 라든가 상대방이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니? 저번에 빌려준 돈은 뭐 어떻게 쓰고 있니? 어떻게 갚을 거니? 이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그래서 뭐 언제까지 갚겠다, 뭐 언제까진 갚을 수 있다, 뭐 전에 말한 이자는 쳐줄게 이런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겨두시면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이렇게 돈 문제가 생길 경우 소송 가기 전에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 증명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내용 증명만으로는 어떤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내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우체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라는 것은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실 때 증거로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변제를 독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라고 독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법률 용어로는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 최고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은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실무상에서도 보면 내용 증명만 보내서도 해결이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왠지 그런 거 받으면 겁날 것 같아요. 이거 재판해야 되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위압감이 와서 좀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내용 증명에 항상 담기는 내용이 있죠. 뭐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뭐 해결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사전에 예고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문서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해도 내용 증명을 잘 작성해서 보내시는 건 문제 해결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차용증에 뭐 별도로 이자를 이렇게 기재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돌려받기로 한 날로 이게 몇 달 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이자 부분도 받을 수가 있나요, 나중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약정이 없으면 사실은 이자 자체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당연히 이자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자도 약정을 해야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갚기로 약속을 한 그날이 지나고 나면 지연이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지연 손해금이라고 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손해금에는 이유를 붙여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연 12%의 지연 손해금의 이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약정을 굳이 해놓지 않아도 소송에 가게 되면 그 정도의 지연 손해금, 지연 이자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 12% 엄청 센데요. 꼭 미리미리 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이어서 또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장님이 이번에 가게를 확장 오픈하시면서 자금이 좀 모자란다고 하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제가 참 믿고 따랐던 분이어서 큰 고민이 없었어요. 빌려드린 금액은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장님은 가게 확장 오픈에 돈을 쓴 게 아니라 주식이랑 비트코인에 이 돈을 다 넣었더라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고 돈을 빌리신 거였어요. 당연히 가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제가 빌려드린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잡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연자분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믿고 이렇게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준 거잖아요. 원래 이게 본인이 쓰고 싶은데 쓴 게 아니고 속아서 이렇게 돈을 빌려드린 거잖아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권혜신 님이 굉장히 이제 흥분하셨는데요. 너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직원이 맞아요. 정말 믿고 한 거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닌데. 맞습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사기에도 여러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용도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가 애초에 내가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음에도 뭐 빌린 것 이럴 때에도 사기가 되지만 지금과 같은 케이스처럼 원래 지금 이거를 빌려서 쓰려는 그 목적을 뭐라고 적극적으로 말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연처럼 뭐 사업을 확장하고 당장 자금 융통을 위해서 쓸 거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빌렸는데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애초에 이 목적에 쓸 그 돈이 아님에도 그런 식으로 속여서 기망에 빠지게 해서 빌렸다면 이는 용도 사기에 해당하거든요.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용도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 우리 사연자 분께서 사장님이 뭐 사업 확장에 쓰시려는 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데 투자하실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건 사기죄가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사기죄라는 게 단순히 내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돈을 갚지 못한 건 개개인 간의 어떤 채무 불이행 문제이지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너는 애초에 갚을 의사도 없었어. 사기야. 이렇게 평가받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사기죄가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려면 돈을 빌린 전후 사정이나 그 이후의 대화 내용들, 기타 증거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이 굉장히 많다고 소개해드렸죠. 아마 이 돈 문제가 주위에 많기 때문이 맞습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혼의 아픔을 한 번씩 겪었기 때문에 서로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워낙 씀씀이가 큰 건 알고 있었지만 같이 살아보니 사치가 생각보다 심하고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그 남자는 차를 바꾸거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끊임없이 받아갔습니다. 계속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제대로 계산을 해보니 제가 그 사람에게 준 돈이 3억 원 남짓 된 것 같은데요. 헤어지면서 이 돈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고, 정말 많이도 주셨네요. 이게 거래 중에서 제일 곤란한 게 이 연인 사이들에서 부부간도 그렇고요. 예, 뭐 연애할 땐 꼭 결혼할 것 같으니까 이 돈거래들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헤어지고 나면 이 돈거래 한 거 이거 다시 받을 수가 있나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난감하죠. 이게 우리의 관계가 이 사연자분 경우에는 단순한 연인 관계인지 또는 결혼식까지는 올리고 뭐 그냥 법률혼 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지 이런 것부터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조금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혼 배우자처럼 보이는 경우였다면 이 돈을 돌려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처럼 사실혼 관계를 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에도 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것이냐 이런 걸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단순 연인 관계였다면 이제 이 돈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줬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경제적 사정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3억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기 전에 서로 어떤 대화가 오갔었는지 그 서로 연인 간의 대화 내용을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그러면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빌려달라는 말이. 예, 카톡을 확인해 문자나 카톡을 맞습니다.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실제 부부 사이에서도 뭐 남편이 뭐 아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나중에 뭐 소송에 가서 소송에서 나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소송을 부부 간에도 이거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부부간에도 돈 거래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게요. 애매하네요. 네.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소송을 하기에도 애매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에도 물론 차용증 같은 게 있으면 좋지만 사실 부부간에는 차용증을 쓰시는 일이 드물겠죠. 그래서 이때에도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부부가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별산제라고 해서 남편의 재산, 아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쓰일 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남편이 가져갔었는지 또는 아내가 가져갔었는지를 따져서 그 돈을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그냥 줄 수 있었던 돈이냐 아니면 빌려줘야 되는 돈이냐 이런 거를 또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나 몰래 조금 비자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이제 부부의 별산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이제 캐묻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부부 생활을 좀 화목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또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부부 살면서 차용증 써라 이런 부부 싸움에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이 법은 제가 알수록 어려워지는 게 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일은 정말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사연 소개입니다. 예전에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냥 준 돈이다 생각하고 잊고 살았는데 우연히 얼마 전에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내심 그래도 제가 그때 도와준 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저에게 돈을 빌렸던 얘기는 언급도 안 하길래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형편도 괜찮아 보이던데 돈을 빌려준 게 15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 이런 거에 걸리나요? 이거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빌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친구가 어려서 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게 다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정말 괘씸할 수도 있는데, 근데 돈을 준 지 벌써 15년. 이거 지금이라도 좀 유효기간 이런 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너무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직장 동료한테 정말 배신감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권혜신님 말씀처럼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건데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말을 하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려면 제때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요구를 해야지만 내가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사연자님의 사연을 보면 15년이나 기간이 지나셨다고 말씀이 너무 나와 있어요. 오래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 예전 일까지 지금에 와서 소송을 하게 하고 분쟁을 하게 하면 사실 증거도 잘 남아있지 않고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런 법적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소멸시효라는 걸 정해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여금 청구, 금전채권 관련한 소멸시효는 우리 민법에서 1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날, 사연과 같으면 변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도달하면 이제 돈을 갚아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청구를 하실 수가 없는데 별도로 소멸시효를 중단해 놓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지금 현재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청구하실 수 없는 점이 좀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럼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만약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줄 때는 나중에 소송까지 갈 건 생각 안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나요? 많이 있죠.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해 두시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이제 가압류 절차를 설명드리면 가압류.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압류는 법원이 이제 가압류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때가 아니라 이제 내가 가압류를 신청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에 좀 시간이 좀 급박하거나 빨리 소멸시효를 좀 멈춰두실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아니면 이제 채무자 모르게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두고 싶으신 경우에 가압류 신청
해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나유신 변호사님이 내용 증명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법률 용어 하나 설명해 주셨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최고라고. 최고는 그냥 단순히 돈을 갚아라. 넌 돈을 갚아야 한다. 이런 거를 좀 잘 말해놓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용 증명 같은 것을 보내서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6개월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6개월마다 내용증명 한 장씩 보내면, 소위 내용증명 한 장씩 날리면 나는 계속 소멸시효가 이어지겠구나. 나는 계속 받을 권리가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최고 내용증명 보내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6개월간 이 기간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고 그 종료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가압류를 하시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든 그런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애초에 원래 기간이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도과한 때 벌써 그냥 소멸시효가 끝나버린 걸로 돌아가거든요. 너무 복잡하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2011년 3월 30일에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는 그런 채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2021년 3월 30일에 이제 딱 그게 소멸시효가 도과되게 되는데 그 도과되기 한 열흘 전쯤에 아슬아슬하게 2021년 3월 22일쯤에 내용 증명을 하나 보낸 거죠. 그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최고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6개월 그러니까 2021년 한 9월 20일, 9월 19일 경까지는 이제 소멸시효가 또 연장이 되어 있는 건데 그때까지 가압류를 하시거나 소송 같은 거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애초에 소멸시효가 도과된 그날 2021년 3월 30일에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처리가 되게 되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것만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내용 증명 보냈다고 6개월 동안 연장됐고 한 6개월 지나기 전에 내용 증명 또 보내면은 나 또 연장되지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 한번 최고를 하셨으면 6개월 안에 뭐 소송을 하시는 가압류를 하시든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제일 속 편한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 가족들끼리 이게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할 때 미리 안 빚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뭘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역시 차용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뭐 차용증이 됐든 뭐 전문 용어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하든 아니면 각서라고 하든 그런 제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채권자가 누구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빌려주는 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뭐 이자를 안 받을 수는 있는데 받고 싶으시다면 이자는 몇 %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갚으실 것인지 이걸 꼭 정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나중에 돈 생기면 갚아라 하고 이제 빌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변제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이 소멸시효라는 것이 더 빨리 도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제기를 3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다면 이제 10년 뒤인 3월 30일까지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그런 걸 안 정해두면 채권자가 언제든지 돈을 돌려달라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그 시점부터 10년이 시작되니까 변제기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올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변제 기한을 잘 정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변제기를 못 지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연이자, 그 지연 손해금은 또 얼마로 할 것인지 그 이율도 따로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 이율과 지연 이자의 이율을 다르게 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지연 연체 이율 이런 거 되게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개인들 간에도 그렇게 계약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끝으로 중요한 것은 이때는 이제 이자 제한법인데 지금 이자 제한법에서는 연 2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율을 꼭 지키셔야 되고요. 차용증을 잘 쓰는 네.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차용증 그냥 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용증을 쓸 때 요목조목 그 어떻게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네요. 뭐 차용증을 써도 허술하게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그렇네요. 같아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그 거래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두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할 수 있게 좀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하시라는 그런 팁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에 관해서 그 변호사님이 좀 여기서 그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친한 사이에서 차용증 쓴다는 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어색하죠. 네, 쓰자고 그렇죠. 말하기도 참 되게 껄끄럽고 맞아요. 말 맞아. 안 야, 하기에는 우리 찜찜하고 친한 사이인데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래, 아이 그래 이런 경우 사실 또 많거든요. 뭐 그렇게 또 크지 않은 금액일 때는 변호사님 또 안 빌려주기도 좀 뭐하고 차용증 쓰자 맞습니다. 그러기도 뭐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1, 2만 원 빌려준 거 못 받는다라고 해서 기분은 상하지만 소송해야겠어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몇백 단위, 몇천 단위 이상은 되실 텐데 이럴 때는 꼭 계좌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다발로 주거나 수표를 뽑아서 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로 꼭 돈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놓으세요. 카카오톡 이런 것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고 이런 내용들을 보내놓으면 서류를 쓴 것보다도 훨씬 간편하고 또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좀 덜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압류를 아까 임주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압류를 하실 때에도 그 계좌이체를 해두면 매우 편리합니다. 내가 어느 은행으로 보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 묶어둬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가압류를 하실 때에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끝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금전 거래를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못 돌려받아도 될 정도의 돈만 빌려주라고. 맞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부모님한테도 많이 네. 들었고 형제간에도 돈거래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못 받아도 뭐 이 돈은 없어도 돼. 이 정도 생각되는 범위의 금액만 빌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두 변호사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금전 거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좋던 사이도 돈거래가 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안 빌리고 안 빌려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꼭 금전 거래를 해야 될 경우라면 오늘 배운 내용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이 생기시면 전문가 상담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대로 합시다. 시청해 주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나유신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네, 정말 저희가 이제 어려운 내용들도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는데요. 오늘도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